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날리셨던 분입니다.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어마어마한 이슈의 시작은 꼭 이분이셨고요. 요즘은 또 눈치 보지 않는 정치의 표본, 예, 할 말은 하는 정치인, 21대 총선 서울 득표율 1등, 예, 저는 한 3, 4선 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재선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오늘 마침 또 시작을 하는데 개성공단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2시 49분경에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네요. 예. 큰 게 터졌네요. 예. 지금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약속 다 취소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상황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죠. 예. 어떻게 말하면 그거 우리 자산인데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함부로 해도 싶기가 아니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해버렸고, 상징적으로 저것이 그 북이 뭘 폭파하면 그 되게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예. 영변에 있었던 그 저기 그렇죠. 그 핵시설. 핵시설 예. 관련해서 뭐 저기 수증기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예. 그거 폭파할 때도 좋은 거였고, 또 그 핵실험 주로 했었던 저기 환경부 길주, 예. 예, 그쪽에 저 지하 핵시설, 예. 실험시설 폭파할 때도 그것도 좋은 소식이었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뭐 GP에 있는 거 폭파할 때도 그렇죠,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폭발은 아주 또 전혀 다른 반대의 나쁜 소식으로. 그 대통령이 폭발이네요. 게다가 말씀을 어제 하셨던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6.15 어제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김여정 씨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좀 상스럽게. 네, 그랬죠. 사실은 그 정도 워딩이면 뭐 이게 외교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국가 대 국가니까. 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던데. 그쪽에 그 입버릇이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 참 안 됐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당국자들이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온순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국자 정부 그렇죠. 당국자들 중에 화가 날 것 같아요. 어금니 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금니 꾹 물고 상황을 잘 인내하고 절제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막 막말하잖아요. 막말하고 이렇게 가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뭐 대북 전단지 보내는 것 때문에 우리 좀 막 그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이럴 때 저거 핑계겠구나.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이제 없애가고 긴장 관계를 높여나가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정부에도 한 30 요구를 하는 거지만 한반도 전체 긴장 국면을 높여서 문제를 좀 풀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한 70 정도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겨우 잡은 핑계가 삐라에 삐라. 그래서 아니 그 종이 몇 장 날아간다고 체제가 흔들리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당신들부터 반성해야 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점잖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말한 정도도 우리 그 여당이나 정부 여당 안에서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참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일을 혹시나 이제 맞닥뜨리면서 서로 맞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은데. 많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냥 상식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뭐 저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야 그 뭐 그 북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마디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조심스러우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 그 북한도 그런 표현을 썼더만요. 말리는 뭐가 더 밉다.
그렇죠. 예. 말리는 야당이 더 미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는 야당이 좀 오히려 북에 대해서 막말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막말 팍팍 하면서 이게 좀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을 좀 두둔해주면 국민들이 그렇죠.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게 편안할 텐데 아쉽죠. 근데 북한도 그렇고 야당은 뭐 좀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유민주 국가의 체제를 우리도 이제 그쪽의 체제를 그래 뭐 김정은 체제인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뭐 대화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진척하기가 힘드니까 뭐 시간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과의 가교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유민주 국가의 체제도 우리 체제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로서 그렇게 대화와 포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그럼요.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우리가 하다못해 여당 국회의원들도 단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다 자기 생각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 체제 안에서 언론이 뭐라고 비판하고 남북 관계를 비판하고 북을 비판하고 이러는 걸 뭐 우리 어쩔 겁니까? 예. 더 나가서 탈북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이걸 막는 것 자체도 민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북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 막 그냥 이거 핑계 잡아가지고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 오늘 저렇게 폭파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예.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 뭐 박상학실 할지 탈북자 단체 하시는 분들도 어지간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죽으면 아무 인권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 중에 한 부분을 과도하게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이 총격 사건 나서 만약에 죽었다. 그 남쪽 주민 죽었다. 북쪽 주민 죽었다. 그러면 그 생명권은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그 방법부터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삐라를 저렇게 뿌려봐야 제 느낌엔 DMZ 근처에 그러니까. 멧돼지나 본다. 그거 뭐 일반 주민들 보기도 쉽지 않고 평야까지 날아간다는 만무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삐라의 내용도 좀 팩트도 아니고 이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예. 근데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그냥 북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쪽 정부 보고 정부 봐라. 그리고 남쪽에 그런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일부를 향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인터넷 통해서 북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보내고 또 뭐 이런 작업들을 해라.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이제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막 뼈려 뿌리고 보내는 이벤트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에만 집중을 하시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판적입니다. 일단 북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전공이 아니시니까 일단. 그렇죠. 네. 정무위를 오래 하셨고 또 정무위 하실 거죠? 정무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으셨어요? 예. 이번에 상임위 배정 받을 때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지금 저렇게 해서 뭐 밖으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국회가?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요. 밖으로 나가는 한번 나가서 혼이 나서 그런지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예.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국회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원구성에 협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약자다. 우리는 약자다.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어필이 좀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모양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뭐 산자중기 상임위원장이 발표가 됐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하경. 이하경. 최경영 기자는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야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아. 경제 쪽이니까 관심 많아서. 어제 6개 했잖아요. 다 쪼르륵 맞추실 수 있으세요? 윤창중, 이하경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윤창중은 없고요. 윤호중. 윤호중.
윤호중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윤호중 사무총장 하셨던 그렇죠. 분이고요. 당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고, 예, 그분이 이제 법사위원장 되셨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 말씀 뭐냐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삼선, 사선 폼 잡는 자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삼선, 사선 되면 나 이거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들 하시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그러니까 삼선, 사선 돼서 가는 자리고, 그리고 그 상임위를 누구 가느냐는 그 국회의원들과 국회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피감 기관들만 관심이 있는 일이지. 그렇죠. 누가 박용진이 정무위로 가든 교육위로 가든 환노위로 가든 별로 관심 없고요. 누가 그걸 사실 이게 중요한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회 활동을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글쎄요, 국민들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고 박수를 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떤 정치 평론가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이번에 민주당의 자세나 국회의장의 자세, 뭐 좀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용인하는 듯이 어떤 사보타지 비슷한 걸 또 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KO, 판정승, 말려 죽이는 것. 근데 KO는 절대 정치에서 안 일어난다. 특히 국회 투표가 아니면 판정승은 누가 이긴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고 안에서만 아는 거다.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것. 그래서 지금 민주당 수뇌부는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시겠죠. 이 정치평론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나 제가 진짜 깝깝할 것 같아요. 아니 국회법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관례상 이러는 게 없었다. 그건 관례상이고 국회법에 의해서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라고요. 협상이 안 된 건 민주당 책임도 있겠지만 미래통합당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국회는 사람 얼굴에 중요한 거 눈, 코, 입 한자씩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중요한 것도 뭐 돈 줄 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줄 백이 없어도 국회의원 재선 되셨잖아요. 저요? 줄은 있었는데. 근데 저 국회에서는 딱 2개의 특권이 저는 국회의원에게 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돈과 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하고 그러네요. 예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루는 법사위는 우리가 하겠다. 대신 국가 전체에 한 500조 넘는 이 예산을 총괄하는 일은 야당이 하시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다고 하는 2위, 3위, 4위, 5위, 6위 쭉 다 예결위 주고 그다음에 다 당신들 가져가라. 그게 왜 좋다고 하는 겁니까? 지역구 관리하기가 좋아서 그런 데가 좋다고 하는 겁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수 의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그런 꿀이 흐르는 피감 기관들이 좀 센 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위나 뭐 이런 산자, 국토 뭐 이런 데죠. 돈도 많고 피감 기관이 세기도 하고 피감 기관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뭐 한마디 하면 착착착 들어가고 지역구 활동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데죠.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제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사보티즘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무슨 5분의 1이 무단결석을 국회의원들이 무단결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통계 보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한 학급에 5분의 1이 무단결석하면 그 학급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는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간에 안 맞아서 우리는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저 이거 안 통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미래통합당한테 좀 미안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들의 매우 민감한 사안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면 일방적으로 여당 편 안 들어줍니다. 야당 편도 많이 들어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일 뿐이고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서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발목 잡는 걸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봤거든요.
저만 해도 피해자예요. 지난번에 유치원 3법도 그렇습니다. 유치원 3법도 통과 안 되고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붙잡고 늘어졌다가 나중에는 직전까지 뭐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가지고 발목 잡는 걸 보면서 저는 거의 뭐 탈진 상태, 기진맥진 그런 상태에서 그때 기억이 지긋지긋해요. 아니 국민들 대다수가 그거는 유치원 3법은 지지했었잖아요. 그럼요. 야당 지지자의 78%까지도 그 법안을 찬성했기 때문에요.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단지 여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지금 그랬던 건데 그래서 국민들이 기억을 해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발목 잡는구나.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이 법사위를 쥐고 그래서 거기서 이른바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발목 잡는 데 동원됐었던 권한을 해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거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누가 잡아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수긍을 해 주셔야죠. 근데 그거를 막 자꾸 왜 법사위는 우리를 안 주냐 이러면서 끝까지 저러는 건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국민들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견제와 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77석을 가지고 이제 과반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준 이유가 마음대로 하라고 준 이유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뜻이 좀 과반 이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 여론의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우리 위주로 뭘 해야 원래 이제 11대 7까지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준 것 같은데 법사 예결 중에 예결이 주고 그러니까 돈 관련해서 주고 그다음에 보통도 국회에서 최고 좋다라고 하는 뭐 국토위도 주고 또 뭐도 주고 다 정리해서 11대 7 그거는 국민이 선출해 주신 의석수 분포수를 가지고서 한 거니까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저거를 걷어차고 이제 뭐 장애투쟁도 못해. 그렇다고 법사위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도 뭐해. 그러면서 이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그냥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북은 폭발을 시켰어. 이 상황에 국회가 소집이 안 돼서 자기들끼리 싸워. 어느 국민이 좋아합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 진짜. 이게 저는 제가 정보위랄지 국방위랄지 바로 열려야 될 것 바로 열려야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하라고 국회의원들 만들어줬나? 아까 그 정치평론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말려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계속 협조를 안 하고 그러면 국정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른바 88년 그때가 13대입니까? 13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른바 87년 헌법에 의해서 6월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그 개헌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첫 번째 민주국회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여소야대고요. 여소야대 국회이고 무려 4개의 그 정당들이 이제 막 이합 집산을 했었던 국회예요. 그때 당연히 그러니까 야당이 목소리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당에게 법사위를 주고 그때부터 합의하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 뒤에 어느 한쪽이 과반을 넘기더라도 겨우 과반을 넘겨서 모든 상임위에서 다 그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176에 플러스 저희와 뜻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야당들까지 합치면 180을 훨씬 넘기는 상황인데 1988년에 마련된 그런 인식으로 지금 2020년에 국정을 바라본다. 낡고 낡은 거죠.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치실지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당장 이제 삼성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이재용 사건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용 사건이죠. 그것부터 한번 구별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재용 사건이다. 삼성 사건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삼성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왜 이재용 사건입니까? 삼성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삼성으로 하여금 최순실과 박근혜 쪽에 뇌물을 주도록 한 이른바 뇌물 공여 사건, 국정농단 사건. 그 사건은 유죄가 됐습니다. 그랬죠.
본인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뇌물을 공여토록 한 죄가 유죄가 돼서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형량만 남아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예.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같은 맥락의 사건이긴 하나 전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가장 큰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예. 그 다음에 회계부정, 예. 회계조작, 예. 분식회계 요건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서 검찰은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 그걸 이재용이 시켰다. 승계 목적으로. 그렇죠. 예. 이 전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이재용이에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꾸 저 삼성이랑 이재용이랑 헷갈리셔가지고 많은 잘못된 기자들과 잘못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용진이 삼성 저격수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삼성을 저격한 적이 없어요. 삼성을 케어하지. 그렇죠.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더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에서 이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이익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금으로 돌려주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훌륭한 기업을 가지고 뇌물을 공여토록 하고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말똥이나 치워주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이 분식회계 사건의 증거물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장 바닥 뜯어내게 하고 그 바닥 뜯어내고 숨기고 하던 과정에서 8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우리 국가적 인재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인재가 구속되게 만들고 유죄를 받도록 만들고 이게 다 누가 지시한 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삼성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려고 했었던 직원들, 임직원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동원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그렇죠. 손해봤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말사준이라고 몇십억이 또 그다음에 국민연금 손들게 만들려고 찬성표 하도록 만들려고 곳곳에 뭐 말도 안 되는 재단에다 돈 주게 만들었으니까 그 돈도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이 투자자의 돈, 주주의 돈, 삼성이라는 기업의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이재용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엮어서 같이 인식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죠. 납치 사건 혹은 폭행 사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인식이에요. 삼성이 입사할 때 내가 나중에 말을 사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 입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 분들이 다 처벌받은 거거든요. 이분들 임무원 됐을 때요. 뭐 약간 과장하면 동네에 현수막 붙었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자랑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뭐 10,000개가 바뀐다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1,000개가 바뀐다고 하는 게 이제 삼성 임원인데 정말 답답한 이런 사람을 무슨 한국 경제에 기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그것도 웃겨요. 자 보세요.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조정 행위들이 있었다. 이건 팩트예요. 아무도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 컴퓨터랑 USB랑 핸드폰이랑 다 숨겼다. 이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뭐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온갖 모의가 다 있었다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얘기는 그거잖아요. 난 몰랐다. 난 몰랐다예요. 그러면 검찰의 주장이 맞으면 이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경제 범죄자고요. 흉악한 범죄자고요. 몰랐으면 이재용 부회장 말이 맞으면 꺼다는 보릿자루. 그 무능한 거지.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공장 바닥 뜯어내서 이 작전을 처음 펼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 사건. 그때도 우리 몰랐다예요. 그냥 박근혜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이 달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줬다. 그 나는 몰랐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흔한 말로 얘기하면 불량배한테 삥 뜯겼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재판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알았어 너 유죄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검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은 없었다. 예.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예. 지금 작전을 펼치다가 삼성물산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작전 회의들과 보고했었던 이게 나오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로 예. 급변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검찰 수사심의 심의로 넘어가고 나면서 이게 예. 기소 여부도 그렇고 구속은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였습니까? 양수창이었습니까? 양창수 그분도 이제 자기가 최지성이랑 친하다. 네. 그래서 친구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사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심의위가 눈 가리고 아웅 같기도 한 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공공 앞에서 뭐 이상한 짓 한 거 있잖아요. 공연 문란, 예. 음란 공연인가요? 예. 그 사람을 기소할 건지 여부도 이 심의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기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기소를 할지 말지를 심의위에서 한번 했는데 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역설한 광주지검 검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민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특유의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무책임성 있지 않습니까? 아, 시민들을 임의로 우리가 뽑았어. 근데 그 임의로 뽑았다는 게 사실은 검찰이 건전한 상식을 갖는 시민들을 풀로 100명 정도 모아놓고 거기에서 15명을 뽑는다는데 처음부터 검찰 입맛에 맞는 시민들을 많이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때 수사 검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압도적인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안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변명거리 아닌가? 근데 이번 그 이재용 사건의 그 수사심의위원회 그 소집 관련은요 좀 약간 독특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앞서 있었던 8번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검사 쪽에서 애매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거는 기소를 해야 되나요? 수사를 해야 되나요? 처벌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웃기게도 피의자가 거기서 소집 좀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게 다르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 쪽에서 요청했는가? 이쪽에서 요청했는가? 다릅니다. 피의자가 그리고 이번에는 수사팀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의 그 이복현 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처벌해야 된다. 재판 가야 된다. 검찰 쪽은 확고한데 이쪽이 시민을 선택한 건 시민 쪽에서 뭔가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오히려.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성윤, 그다음에 수사팀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수사 막판에는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니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같이 좀 막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사팀이 싹 다 드러내고 그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 아, 만장일치. 이거 못 피해가겠구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공보 담당하는 검사가 전혀 이견이 없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걸 보면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거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없이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총장이 제가 도 받았겠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뭐 구속도 자신했고 그리고 그 이제 수사를 잘해서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확인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검찰의 의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웃긴 건 그런 겁니다. 구속영장 이제 실질심사를 했는데 잠자고 있었던 불구속 수사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갑자기 탁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도소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구치소도 많고 유치장도 많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인데 왜 그렇게 많이 가둬놓는 거죠?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주 우려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서민들 앞에서는 그 원칙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딱 나타나면서 예. 그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심의위원회라는 예. 게 있었는 줄 아셨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렇게 예. 훌륭한 기자 예. 최경영 기자도 모르시고 나중에 공부한 거예요, 이거. 저도 그래요. 예. 국회의원인데 예. 재선인데 예. 서울 1등 국회의원인데 저도 처음 봤어요. 깨알 자랑. 아, 이런 게 있구나. 1등 맞아요. 예. 예. 그런 게 있구나. 예. 와 황당하다. 예. 이건 뭐지? 근데 거기에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다고 아들이 사과를 하게 만드는 그런 놈의 세상이 어딨냐? 그리고 좀 이렇게 가져가면 뭐 이렇게 불법이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당당하게 지난달 22일 날 경제지에다가 기고를 하셨던 양창수 그렇죠. 전 대법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을 어떤 분인가 봤더니 2009년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 그렇죠. 삼성, 예.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무죄로 선고해 주신 바로 그분. 이분이 그때 있었고 그게 10년간 사건이잖아요. 99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에. 예. 96년도에 시작된 맞다. 일이고 예. 그게 막 재판에서 1심 유죄, 2심도 유죄, 예.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됐는데 예. 이때 두 분이 계십니다. 예. 예? 한 분은 양창수 위원장이시고요. 예. 한 분은 누구냐면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대법관입니다. 김지영 대법관. 예. 이분이 거기 계시고요. 예. 이쪽에는 양창수 대법관이 있고요. 이런 걸 엄청나게 해주는군요. 정말 보훈의 인사입니다. 김지영 대법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데 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만 명한테만 평등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이 굴러가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정말 그렇죠. 뭔가 욕을 먹어가면서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냄새도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정치적인 윤석열 총장의 그 냄새도 나는 게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삼성 사건을 강하게 다루고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돼서 본인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 구속시키고 정말 잘했다는 어떤 포청천의 이미지로 쭉 가고 그리고 정부의 경제는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을 혹시 노리고 있는 윤석열 음모론. 예. 근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근데 첫 번째로 좀 안 된 건 그게 만일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의도라면 이전에도 이재용이 구속됐을 때 삼성 올랐잖아요.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가지고 그때 우리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삼성 주식 한 주에 300만 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뜨거웠고요. 그때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감옥에 계신 기간 네 29조 6천억 원에서 53조 2천억 원으로 뛰는 이런 민망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가기에는 좀 부족한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 검사가 왜 경제를 걱정합니까? 근데 검사님들하고 판사님들이 제 경제를 걱정해요. 그쪽에 장모님들이랄지 처가 쪽에서 이 돈 마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검사나 판사 그 친구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가를 잘 갔는지 모르겠어. 건설회사 처가도 꽤 있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가 간 사람 두 사람인데요. 최경영, 박용진입니다. 그렇죠.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뭘 누구 잘 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속물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근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판사와 검사가 그 경제 걱정하는 건 별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법이 정의롭지 못해서 이 사회가 불균형, 불공정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걸 걱정하셔야지 정의롭지 못해서 망하는 걸 걱정하셔야지 경제 걱정은 너무 많이 해요.
그 기재부 관료들도 너무 예. 많이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예. 많이 하고 국민들도 많이 하시니까 예. 정의로운 사회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검사와 판사들도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이 176석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이념 스펙트럼을 거의 다 흡수해야 되는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뭐 그 더한 진보, 뭐 덜한 우파, 좌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공격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스탠스잖아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쪽에서는 지보 진영에서는 좀 우파 쪽으로 너무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민주당 우파 진영에서는 아니 좀 더 우파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커지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안에 분위기. 지금 어쨌든 갑자기 뭐 그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요. 예. 기업 주도형 벤처 투자, 흔히들 CVC라고 하는 예. 건데요. 이게 이제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 일반 지주회사, 그다음에 뭐 산업 자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그걸 좀 허용해 주자라는 얘기. 지난번 인터넷 은행 그 특혜를 주는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KT에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고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주로 누구의 손을 잡고 그런 걸 했느냐면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고 그런 법이 통과가 돼요. 이게 답답하죠. 박용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하고 한번 부결도 시키고 이렇게 막 갔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야당 때 반대하던 걸 여당 됐다고 갑자기 세상이 뭐 달라졌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옳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 질문하신 내용은 보다 폭넓은 뭐 그렇죠. 이걸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저는 정치 경제 전부 다. 저는 북한 문제까지도 사실은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장은 넓게 써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이념 이런 거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진보야, 진보 됐고 나는 원래 보수야, 됐고. 국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민생의 노선이라면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케이스마다 그렇게 넓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 우리한테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정당이죠. 그것은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집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보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을 집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의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남은 2년 동안에 우리가 다수당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발목 잡혀서 못한 것도 많고 우리가 소수라서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들한테 정권을 준 것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켜야죠. 한반도 평화 그리고 뭐 경제 민주화, 그리고 재벌 개혁, 공정 경제 길을 가야죠. 그리고 사회적인 타협들이 필요했던 사안이지만 복지의 문제, 그리고 뭐 그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점점 넓혀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갈등이 더 노정되어 있는 원전, 그다음에 그 화력 발전을 없애는 문제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그동안 행정명령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법 개정하고 제도 개선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바이블이 있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네. 그럼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될 때인데, 갑자기 CVC 이런 거 해보자고 막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지난 정부가 하려다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왜 갑자기 들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저도 사실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는데, 보도자료를 내는 그 연도하고 월시만 바꾸면 기획재정부하고 산업정보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 관련 제도와 법안들을 만들어서 갖고 오죠. 그 관료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좀 면밀하게 좀 국회의원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박해. 조금 박해. 또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 크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좁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론이 야당이 이걸 좀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한쪽으로만 색깔을 칠해버리기 위해서 쟤들은 누구 극렬 지지자들의 모임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민주당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른바 조금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의원들을 저쪽에서는 오히려 막 칭찬하면서 박용진은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말도 참 저렇게 바르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등 할 만한데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령 당 안에서 다른 의견,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주정당도 아니고요. 민주당의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도 역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쪽에 뭐 남원정 있었고 뭐 또 이렇게 남경필 뭐 남원정 원희룡 그다음에 정병국 남원정이 있었고 또 뭐 우리 쪽에는 뭐 천신정 이렇게 있었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가장 비판적이고 당 주류를 따라가지 않았던 분 노무현이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의원이 그랬잖아요. 꼬마 민주당. 온갖 그 정치적인 그 간당고초를 다 이게 다 거치면서까지도 본인이 할 말을 다 하고 그래서 우뚝 서셨죠. 그럼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른바 그 당 지도부 주류 당 오너한테 못된 소리 많이 한 사람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워낙 젊으셨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른바 동교동계에서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원래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14대 때 공천을 안 주기로 해서 그 당시 최고위원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노무현 의원이 노무현 의원이 최고위원이에요. 이해찬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천을 받았다고 하던데 제가 물어봤죠. 이해찬 대표한테. 아니 얼마나 그 싫은 소리를 비판 소리를 많이 하셨으면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관행처럼 있었던 돈 공천 이런 거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여러 오해와 문제점 때문에 탈당을 했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 안 나요. 관악에서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정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해서 우리가 공천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찬 공천 안 주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늘 입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내 주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허허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던 분이 지금 대한민국 여당 전무후무한 승리를 이끌고 지금 퇴임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명예로운 정기 은퇴를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 안에 쓴소리를 하거나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있어야 당이 더 건강하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만 말하게 되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들의 그 의견에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 침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늘 한두 사람의 이야기라도 귀담아 듣고 그걸 조율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이제 뼈아픈 건 이제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와 당론 투표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지켜야 되는 이 기준, 이 부분이 이제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쪽 말이 맞고요, 저렇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데
저는 입장을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 이거를 이렇게 좀 지난 얘기니까 잘 정리할 수도 있는데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구라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재심을 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권이 당론을 위배한 거냐. 예. 그러면 그날 불출석한 사람은 당론 위배냐 아니냐. 이상하네.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도 아니고 기권이네. 또 하나는 예. 왔는데 예. 잠깐 화장실 가서 그때 투표 못했다. 예. 너무 급해서.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이게 조절이 안 되나? 찬성이냐 반대냐.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많은 예. 사례들 중에 있다는 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표결에 앉아 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저는 가끔 봤어요. 아, 기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의사표시를 안 하는군요. 근데 이제 그건 기권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누르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는 당론으로 처벌해야 되고 뭐는 아니냐. 그리고 권고적 당론은 뭐고 강제적 당론은 뭐냐. 그런 기준이 당규에 있냐. 예. 없지 않냐. 예. 이런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듭시다. 예.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준비해달라 얘기를 했고 이런 속에서도 합의하고 했는데 나중에 안 따르면 거기에 맞게 당론 규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네. 것 없이 이제 소신에 의한 투표라는데 그거를 반대했다. 그거를 처벌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금태섭 의원이 소신이냐 아니냐.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렇죠. 의총에서 브리핑도 예. 했고 뭐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강제당론이기 때문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또 갈린잖아요. 예. 기권이 안 되냐. 본인이 얘기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만일에 나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찬성할게요. 그런데 이거 나 때문에 부결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겠다. 소신을 지키게 예. 해달라. 예.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날 상황은 어땠느냐. 아무도 안 들었잖아 미래통합당. 그렇죠. 우리끼리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의 기권이 예. 그 당론을 따르라고 하는 당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에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 따로 예. 있고. 예. 이게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의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상황입니다.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술술 잘 풀리는데 자꾸 이미지화 시키고 저 사람은 왠지 꼴배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사실은 이제 조중동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그 정치를 제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막 퍼뜨리고 이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도 사실은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당 지지자신 것 같고 대통령을 엄청 애정하시고 그러는 분들인데 문자를 막 정말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한 채로 이렇게 그냥 거의 막말 이미지만 가지고 이미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다 그런 거예요. 당을 떠나라. 출당시켜야 되겠다. 너는 미래통합당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자들을 숱하게 받고. 그렇군요. 그다음 막 댓글 달리는 걸 보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기사를 읽지도 않고 막 댓글을 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문자가 뭐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것들도 받아요. 그럴 땐 좀 많이 슬프죠. 저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그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런 비판 혹은 뭐 칭찬 이런 걸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규정하고 박용진은 이런 애야. 이른바 뭐 반문이야. 비문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을 받아가지고 공격용으로 이렇게 막 보내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 그다지 저의 태도를 바꾸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좀 이렇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뭐 테드에서도 그 핀란드 의원이었던가 북구 유럽의 어떤 의원이 인종이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이에요.
동남아시아인가 이쪽에서 온 분인데 하원 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인종적인 공격, 극우파들의 공격. 그래서 그 직접 지역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요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게 테드를 보면서 내가 한참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도 있구나. 그냥 이게 꼭 분열이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심지어는 인종이 다르고 사상이 전혀 다른 극우파 인종주의자를 다른 인종의 하원 의원이 다가서서 우리 같으면 이자스민 같은 의원인 거죠. 네. 예. 그런 분이 다가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치 발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인이고 싶고요. 그래서 이른바 뭐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 예.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걸 즐겨합니다. 예.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멀리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나서 소주 한잔 나누고 그렇게 예. 하는데 저나 뭐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부 우리 당 지지층들의 그런 게 있다면 예. 언제든지 저는 예. 술값이 많이 들어가려나? 득표율 1인데요, 뭐. 득표율 1인데. 저는 이미 뭐 제가 예. 민주당 안에서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잘 드시는 그런 주류 말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혹시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혹시 우리 이제 오도독을 이제 보신 분들은 예. 이슈 오도독을 보시는 분들은 예. 그래, 쟤 한번 불러다가 오도독 씹어보자. 조국 윤미향 사건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아니 뭐든 이게 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저를 부르시면 예. 제가 제 밥값은 들고 가겠습니다. 함부로 사주면 또 그것도 이제 안 문제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이 뭐 유튜브로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같이 가서 이제 막 공격하시는 거죠. 예. 당신은 그때 그랬어. 당신은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 자리 끝날 때는 얼싸안고 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풀어가는 게 낫지 뭐 그냥 그렇게 문자 보내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소통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20대 국회는 꼭 뭘 하고 싶으십니까? 꼭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법안. 오늘 제가요. 예. 법안을 50몇 개를 한꺼번에 냈어요. 50몇 개? 예. 20대 국회에서 제가 냈었던 법안들을 예.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성명을 받아서요. 오늘 50몇 개를 냈습니다. 예. 그 중에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발의하고 통과 안 됐으니까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연속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제가 교육에서 냈던 법안, 사립학교법 관련, 예. 그러니까 사학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냈었던 법안들, 예. 보건법 감독 규정이라든지, 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과 관련된 법안들, 예. 특히나 이제 이재용의 예. 그 자사주 마법을 막기 예. 위한 이런 법안들, 공익법인 3법 관련 법안들 이런 걸 다 지금 다시 가져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내일 또 발의하는 21대 1호 법안. 21대 1호 법안은 이른바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 예. 이 모든 것이 다 한국 경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다. 재벌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투명하지 못한 경영, 그리고 방만 경영, 예. 독선 경영, 예.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 불완전한 지배구조, 이 문제들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면, 잘 해소되면 한국의 기업들은 더 그 고평가를 받게 될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주가 지수가 뭐 오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예. 2000대잖아요. 예. 2000에서 2100 박스권인데 예. 3000까지 간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KDI 원장님이. 예. 유종일 선생님요? 아니요. KDI 원장. 예. 예, 지금 원장 지금 원장 말고. 예. 최 무슨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주재한 모교 대화라고 하는 데 나와서 저를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그
보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잘 해주셔야 딱 지칭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 코스피 지수가 3천까지 갑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 실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피해와 왜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 그렇게 지배구조만 좀 확실해지고 안정화되면 예. 달라질 겁니다. 예. 그 이후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작은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끌고 가다 보니까요. 배당을 해줘봐야 자기한테 별로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터널링이라고 해가지고 사적 편취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변칙적 운영들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자기 지분이 높고 안정화되어 있으면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한테 좋죠. 주주들한테 좋죠. 그럼 주주들은 안정적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로 단타 매매. 그렇죠. 예. 뭐 그냥 샀다 팔고 그래서 자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장기 투자가 기업에게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업그레이드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여러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이고 예. 그리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법안이고 예. 코스피 3천 법안이다. 그래서 박용진의 코스피 3천 박용진 3법 다시 지금 하나하나 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멋있네요. 하여간 회사는 좋은데 이거를 계속 돈을 빼돌려 가지고 자식 회사, 딸 회사, 아들 회사에게 이렇게 이익을 넘겨줘 버리면 예. 그 회사 좋았던 회사의 주주들은 굉장히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재선이시고 민주노동당부터 시작을 하셨죠. 네.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변인도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전격 발탁이었죠. 예. 정말 보면 이게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노회찬, 심상정, 김종인 뭐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다 겪으셨어요. 어떤 정치인이 나중에는 이제 되시고 싶습니까? 저요? 예. 저는 그냥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민주당은 지금 잘 맞으시는 거죠? 잘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이 예. 제가 거쳐왔었던 진보정당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진보정당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경직돼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집도 세고요. 뭐가 셉니까? 아집. 예, 아집 엄청나게 세고요. 그래서 예. 제가 마지막에 통합의 길로 들어서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건 예. 백성들에게 이제 밥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냐. 그렇죠. 노동자들에겐 고용 안정,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복지를. 예.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1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그대로. 오히려 내부적으로 서로 NLPD 나눠서 싸우다가 예. 분당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기존 정치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겠느냐. 아직도 근데 NLPD 논쟁을 하지는 않죠. 왜? 하지는 않죠. 해요? 할걸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야, 대단하네.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지. 예. 진보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게 중요하진 않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사구시의 생각이시군요. 예. 맞는데 어쨌든 되게 개방적이고 또 유치원 3법을 그 좋은 법을 제가 만일에 지금도 진보정당에 있었다면 저는 그거 통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쨌든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죠.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예. 당론 법안으로 그렇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우리 금태섭 의원 다시 소환되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유치원 원장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는 분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당론 법안이니까 예. 다 표결에 찬성하고 같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제가 법안도 통과시켜보고 본회의에서 어떤 그 인터넷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부결도 시켜보고 예. 그 박용진이 이 당의 주류이지 비주류이거나 뭐 비문이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 이미 그 확인이 됐고 21대 와가지고도 예. 제가 주도하고 주장하고 요청해서 예. 독자적인 그 의원 연구 모임도 지금 만들었고요. 그 의원 연구 모임 만드는데 성공한 의원들이 많이 안 계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합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후진적인 게 비문, 친문, 진문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비박, 친박, 진박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뭔가 사상이나 이념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이것일 것이고 이 의원들이 또는 이 지지자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100% 이 사람들만 어떤 그 대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런 논의는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제 삼성 때문에 예, 한번 나와주셨으면 한 건데 또 이슈가 생기면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수사심의가 예. 뭐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상식을 가진 그 위원회 위원들이시면 예. 아마 기소를 하자고 하는 검찰의 이게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취재해본 바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든 그냥 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마다 재벌개혁의 필요성. 그래서 코스피 3천. 코스피 3천. 재벌개혁 하면 코스피 3천 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